현실반 마속도 형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직폭력, 인신매매, 강도, 살인 다 취급을 다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야구자리 하는 것은 남들을 협박을 해서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조리 침범을 한다. 누구 귀엽잖아요. 네. 사이즈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갖고 차 위에 올려놨더만요. 시장을. 도움 받을래 아니면 총알 맞을래 이런 개념이라. 호락을 자른다. 경고로 삼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마약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라. 무슨 말이냐? 코카인.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세계 뿌리잖아. 방금 춤출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마피아라는 이탈리아 범죄 조직 모두들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카르텔,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우리나라의 조폭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범죄 조직들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해왔는데요. 지난 1월에는 미얀마의 중국계 범죄 조직에게 중국 배우가 납치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최악의 범죄 조직은 어디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가톨릭대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왜 불편해요? 잔인한 이야기, 잔혹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일이 잔혹한 걸 어떻게 해요? 극강의 티, 염건영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자, 조폭을 때려잡는 형사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죠. 현실판 마속도 형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배입니다. 근데 네. 혁수 씨, 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 제 반지를 꼈지 않습니까? 반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 반짝거리는 반지는 뭔가요? 베스트 수사반. 서울경찰청에서 실적이 좋은 팀을 선정해서 18금 반지에다가 루비 짝퉁을 루비 짝퉁이거든요. 루비는 짝퉁입니까? 짝- 예. 그런데 내가 몇 개인지 물어봐 주세요. 몇 개이십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탔습니다. 그 알반지가 4개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우리 아들 걸, 하나는 우리 딸 걸 줬다. 나라에서 준 반지를 가족템으로 하고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도 서울경찰청에 저와 같은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걸 못 탔어. 아이고 어떻게? 못 탔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끼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탄 것처럼 딱 보이면서 커피를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보여줘야 돼요. 저희 방송에 처음 함께 해주시면서 반지 4개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뭔가 전투로 상실케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실반 마속도 형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 범죄자들을 진실의 방으로 소위 데려가지 않습니까? 진실의 방이 존재하는지 혹시? 솔직히 말해서 진실의 방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는 조사하는 그 방이 그 진실 방이 있어요. 조사가. 네, 그 진술의 조사에 가서. 방이군요. 진술. 오케이. 예. 진실의 방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행사는 전혀 없다. 혹시 조폭을 많이 때려잡으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 받았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강력반에서 조직폭력, 인신매매, 강도, 살인 다 취급을 다 했어요. 지금은 분리가 사건들을. 했지만 그래서 이름을 말하자면은 시흥에 유명한 산이슬파, 그다음 장성파, 백구파, 헐크파, 광명사거 랩파, 의정부 세븐파 등등등등. 정말 많네요. 많죠. 네. 염 교수님께서도 혹시 범죄 조직, 뭐 조폭이라든지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 업무할 때 많이 만나봤죠. 법무부 업무할 네. 팀장님은 잡으신 거고 네. 전 잡힌 상태에서. 잡힌 상태에서 또 저도 조사를 위해서 참여. 아니 연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끔 직접 만나요. 그럼 한국 조폭이랑 해외 조폭이랑 큰 차이를 좀 이렇게 짧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사이즈 자체가 틀려요. 그 멕시코 갱 아시잖아요. 네네. 최근에도 그 정치인들 여러 명 테러당해 살해당했잖아요. 목을 잘라갖고 차 위에 올려놨더만요. 시장을. 작년 사건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도가 경찰보다 위에요. 돈이 많으니까 장갑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은 어디일까요? 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건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 어떤 조직입니까? 카르텔이죠. 예. 네. 콜롬비아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네.
그러니까 왜 보면 마약 조직 자체는 마피아라 불리는데 네. 얘네가 몰려가지고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연합회를 형성을 했거든요. 마약 그 유통 협회. 그 나름 또 카르텔이에요. 상인회가 있는 거네요. 그게 상인회. 카르텔이에요. 그게 카르텔이에요. 아, 그걸 카르텔이라고 하는. 네,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그러니까 마약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전 세계에서 석권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도 콜롬비아가 2025년에도 지금 내전 상태예요. 그 반군들이 마약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끄러운 조직이 가장 오래되고 척결이 안 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중남미 카르텔이 가장 센 애들 아니냐 이렇게 그 봅니다. 드라마 나르코스가 혹시 네, 그 나르코스 나온 애가 그렇죠. 네. 이 콜롬비아가 뭐 특산물이 마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마약 생산 수출이 그만큼 활발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남미, 콜롬비아나 페루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마약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라. 아, 누가 이렇게 일부러 심어서 키우지 않아도 막 자라는군요. 대표적 코카나무.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콜롬비아 카르텔 얘들은 뭘 하느냐면은 코카인.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세계 뿌리지 않습니까? 저 방금 춤출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예. 코카인. 예, 그럼 원래 이렇게 춤을 춰야 되거든요. 왜 춤춰요? 예. 아, 이게 또 콜라텍이 아니에요. 예, 아니, 코카인인데. 그게 아니라 예. 코카인인데 콜롬비아 카르텔은 자기들이 하는 거는 코카인 제조해서 돈을 벌고 있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조직 범죄지 조직 폭력으로 보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겠냐. 아, 폭력자는 아니고 조직 범죄다. 교수님 제가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김은배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은? 자펜 마피아라고 불리는 야구자. 아, 야구자 예. 많이 들었죠? 3대 범죄 조직 대라 그러면 보통 마피아, 사마페, 야구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 야쿠자가 들어가는군요. 콜롬비아 카르텔 노. 아, 여기는 안 들어간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 야쿠자가 들어간다. 좀 의외긴 하네요. 실제적으로 야구자는 뭐냐면 도박판 하시니까. 도박판. 네. 도박하는 데는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남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도박판을 지키기 위해서 어깨들이 뒤에 딱 앉아있죠. 요런 방 보는 사람들, 즉 발이 앉아있다. 이래서 야구자라고 지칭했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 본인들은 야쿠자라고 서로 지칭하는 것을 금기시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폭한테 너 조폭이지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자기들로는 야구자를 안 부르고 협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협객이라고. 그렇죠. 야쿠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조폭이 되는데 사실은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시험 보면 다 떨어지겠죠.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깡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내로 들어가서 네. 단계별로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야구자야. 네. 그러면 대를 이어서 야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동집은 물려봤는데 좀 들어봤는데 야쿠자까지 물려봤습니까, 일본은? 더군다나 야구자 두목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걸 물려봤다. 두목으로. 승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약 조직 두목도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예요. 나르코스 주인공. 예. 네. 아, 그게 실존 실존인물이죠. 상대로. 예. 그 미국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조직들끼리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생산량은 많은데 네. 미국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도 연결되는 깽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다 집합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집합해봐 해가지고 정리 좀 하자. 이지라라고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안 되니까 네. 내가 좀 정해줄게. 너 이만큼만 팔고 너 이만큼만 팔고 너 이만큼만 팔자. 이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정리 작업을 한 거예요. 상인의 협회장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얘네가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메데인이라는 도시를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데인 카르텔이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메데인 카르텔. 네. 메데인 카르텔 어떤 조직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 세계 코카인 시장이 있잖아요. 네. 80%를 장악을 했고요. 거의 미국에 다 장악을 유통되는 코카인도 80~90%가 얘네 거였고요. 아, 메데인시가 있어요. 지금 관광지 되게 유명한 도시고요. 실제로는 좋은 도시예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가 계속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적 불안이 발생하면서 외곽 지역, 농촌 지역 있잖아요. 네. 농촌 지역 통제를 상실을 한 거예요.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몇 배 정도 돼야지 문제가 발생할까요? 50배? 50배는 웬만한 나라는 다 50배예요. 우리나라 100배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0배로 봐요. 1000배요? 예, 그러니까 최하위층하고 최상위층이 1000배 정도 이상, 10,000배까지도 나는 나라들은 네. 이 법이 안 통해요. 아, 왜 그러면 아니, 내가 근데-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삐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근데 콜롬비아는 10,000배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위 계층들이
이 상황이면 내가 살 방법이 없는데 마약이라도 팔아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돌변을 해버린 거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약 조직들이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막아줄게. 대신에 너네 마약만 잘 재배해갖고 나한테 납품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얘기입니다.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야마구치 구미 들어봤습니까? 야마구치 구미. 전 못 들어봤습니다. 야마구치 구미. 스미 요시카이 스미요시카이. 못 들어봤어요? 예. 이나가와 카이. 못 들어봤습니다. 일본에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유명한 조직이 지금 일본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 관련돼 매수하고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다 장악하고 심지어는 그 트로트라고 하는 그 엔카 있잖아요. 엔카판도 야쿠자가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기획사들을. 그래서 애가 총만 안 들었지. 총을 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언론에 왔을 거예요. 이게 또 뭐 수많은 영화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장면이긴 하죠. 야쿠자나 조직 폭력배들은 이렇게 뭔가 조직을 이탈하거나 배신을 하면 꼭 이렇게 손가락을 자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가 일본에서는 단지한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이걸 끊으면 요거는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건 없어도 큰 문제 없어요. 네.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거는 평생 경고로 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계속 단지를 한다. 자각을 해라. 그렇죠. 이런 의미군요. 네네. 카르텔은 이런 엄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표로 유명한 게 그 플라타 오 플로모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플라타가 뭘까요? 어감은 이뻐 보이는데. 이뻐요. 은이에요. 은. 예. 네. 오 플로모. 플로모는 뭐냐면 그걸 얘기해요. 총알에 들어가는 거 철을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탄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탄두. 도움 받을래 아니면 총알 맞을래 이런 개념입니다. 죽던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매수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 그 선택해라. 이외에 옵션 없어요. 돈 안 받고 말 안 듣는 건 말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전체 공무원의 90%가 월급을 얘네한테 받아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체 공무원의 90% 예. 거의 절대 다수가 예. 이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코바르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콜롬비아 총선에 나와요. 국회의원 선거.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네, 예. 범죄 조직의 수장이요? 예. 그래서 당선이 돼요? 국회의원 돼요.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한 거라.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미국 그 CIA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얘가 만약 마약왕이 되면 마약을 아예 합법화시켜 코카인을 전 세계로 유통 완전 시켜버릴 건데 그렇죠.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CIA에서요 얘가 미국에서 마약을 유통시킨 증거를 갖다 줘요. 그 콜롬비아 법무장관한테. 네. 이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거를 자기 증언을 해버려요. 국회의원들한테 이 사람 이렇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법무장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잘려요. 국회의원들 만장일치로. 아무리 그래도 마약왕이 국회의원 하는 건 아니다 싶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때부터 이제 테러가 시작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 남달당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92년도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 3명 있었는데 3명을 다 죽어버려요, 얘네가. 대통령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대통령 후보를요? 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 플라타오 폴로모 이렇게 된 거군요, 결국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 3명이나 죽였으니까. 네. 특수부대가 수십 명이 들어가요. 얘를 사살하려고. 그 하는 과정에서 CIA 특수요원도 교전 중에 사망하고 콜롬비아 특수요원들도 많이 죽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야 이거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해가 크다. 네. 그래서 야 정말 미안한데 양쪽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 정말 미안한데 좀 교도소에 들어가 주면 안 돼.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코바르가 뭐라 못 잡으니까 사정했군요. 네, 그래 에스코바르가 뭐라냐면 그럼 내가 교도소를 짓게 내 돈으로. 내가 들어갈 교도소는 내가 짓는다. 네, 그 지었어요 40만 평짜리를. 자기가 수영장이 있고 축구장 있고 뭐 경마장도 있고. 그냥 집을 지은 거네요? 심지어는 교도관도 자기가 뽑았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단 조건은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쨌든 고안에 있었는데 에스코바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직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네. 왜 저놈 새끼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시장을 먹어야지 이러고 두 놈이 배신한 거라. 그 자리를 우리가 먹자. 어차피 못 나오니까. 예, 그래서 얘네가 미국에 협상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너네한테 가는 양을 줄여줄게. 그러니까 에스코바르만 좀 제거해줘.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미국 정부하고 콜롬비아 정부 있잖아. 나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송환해준다 이거예요. 미국 가서 처벌시키라 이거지.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도 아니지. 그냥 지가 진 거에 기어 나간 거죠. 그렇죠. 자기 집 그냥 자기가 나간 거죠. 예, 가출한 거예요. 네. 가출. 그러면서 뭔 선언이냐 무장투쟁 선언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냅둔다. 미국도 테러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살당합니다. 총알 피탄 3발 맞고 죽어요. 악을 행한 자, 네, 악을 당하는군요. 네 그러네요.
야쿠자들이 도대체 어떤 나쁜 짓들을 했길래 가장 나쁜 범죄 조직으로 꼽으셨습니까? 야쿠자리 하는 것은 남들을 협박을 해서 갈치, 도박판, 사채업, 그다음 유흥업,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조리 침범을 한다. 무슨 말이냐? 돈이 된다. 그러면 거기를 협박을 하던 그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야쿠자가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는 안 먹히겠죠. 그쵸. 하지만 조직을 이뤄서 한다 그러면은 건벌을 먹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돈 되는 것은 나쁘고 좋건 간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손을 뻗치는 거죠. 아까 카르텔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한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반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 고위라든 군하고 다투지만 서민층하고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한 그 야쿠샤라든지 조폭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을 갈취를 한다. 서민들. 일반 국민 상대로. 카르텔은 그럼 반정부 집단이냐? 그것도 맞지만 콜롬비아가 살인율이 전 세계 최고였어요. 1980년대, 90년대. 그래갖고 1년에 2만 명씩 죽었다니까요. 누가 죽였겠냐고 그걸. 다 이 카르텔이 죽인 거지. 삥 뜯고 돈 뜯고 한 그 조폭짓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네. 나쁜 놈들이란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염 교수님이 귀여운 표정으로 야쿠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귀엽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콜롬비아 마약 조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뭐 이 조직들이 건재합니까? 건재하죠. 메데인 카르텔이 있을 때는 지들끼리 전쟁은 안 했거든요. 평화는 느껴졌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곽 지역에. 오히려. 예, 메데인 카르텔이 붕괴가 되면서 여러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걸프 클랜이라고 그러는데 클랜이 이제 약간 나쁜 갱 조직 중에 하나를 클랜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클랜이나 이 카르텔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거의 반군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반군하고 정부 군 사이 교전이 발생해서.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있군요. 근데 이 콜롬비아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이 나쁜 마약 조직을 끊임없이 소탕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이 나쁜 조직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리의 부패가 문제입니다. 콜롬비아 부패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강입니다. 돈에 매수되니까 이게 척결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외지 있잖아요. 그 정부의 치안권이 안 닿는 지역에 이 조직범죄단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정부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는 부패하고 가진 자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고체계가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척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잡으면 또 다른 세력이 또 나오고 네. 또 양산되고. 네. 김효 팀장님, 네. 좀 전에 우리 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이 옛날에는 한 500개가 넘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야쿠샤라고 불리는 인원들이 한 18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엄청 지금은 많았네요. 지금 한 2만 8천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1990년도에 일본에서 폭력단 대처법을 만들면서 규제를 상당히 강했어. 무슨 말이냐? 일본은 폭력배가 등록을 합니다. 회사처럼 등록을 해요. 그 사원증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사원증까지. 등록을 하는데 명단이 있죠. 네. 명단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못 사. 내 이름으로. 휴대폰도 안 돼. 이사도 맘대로 못 가. 취업도 안 돼. 니네는 깡패야만 하라 이거죠. 야쿠자도 카르텔화 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회 전반에서 야쿠자를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상황이 1980년대 전개됐단 말이에요. 카르텔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통제를 못했으면 중남미 카르텔하고 비슷하게 성장했을 거란 얘기예요. 만약 집단의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하면 카르텔, 야쿠자 어떤 집단이 먼저 뵙기를 될까요? 카르텔은 마약 조직이기 때문에 그 마약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죠. 네. 마약을 근절시키면 코카인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또 콜롬비아가 미국처럼 되면은 마약 제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카르텔이 없어질 수밖에. 다른 수입원으로 그만큼의 돈을 벌기만 한다면 그렇지.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카르텔은 없어지는데 야쿠자 같은 폭력 조직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항상 서민들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 없앨 수가 없어. 어떻습니까, 의견이? 지금 중남미에서도 이제 최근에 칠레하고 이런 몇 개 나라들은 범죄 통제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콜롬비아 상황 자체가 통제가 쉬울 거라고 봐요. 마약 자체가 유통이 안 되거나 마약 이외에 농산물을 재배해서 농부들 있잖아요. 농부들이 네네. 먹을 상황이 오면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제압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야쿠자와 같은 생활형 깡패 있잖아요. 알박기로 들어가 있어서 얘네는 교화 개선이 안 돼요. 계속 뜯어먹는 걸로 이제 팔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쿠자를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신입 회원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힘은 약해졌지만. 네. 그러니까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는 전 야쿠자가 훨씬 세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고를 수가 있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앵커가 생각하는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은 이거 근데 빨리 골라요. 없어질 수 없을 거라고 두 분이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이 야쿠자를 없어질 거라면 희망조차 없는 그렇죠. 이런 조직이 최악의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전에 여보세요. 얘기하셨던 그런
둘 다 사라져야 되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잘못 쏟아부은 에너지일 뿐이다. 러시아의 정치 활동가이자 작가였던 엠마 골드만이 남긴 말인데요.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세계의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는 범죄 조직들이 모두 소탕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이야기들과 알고 싶지 않았던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죄 조직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나 드라마를 못 볼 것 같아요. 안 보려고요. 이제 그냥 로맨스 이런 거나 보려고요.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으로 반쪽짜리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면 엄지척 따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의 하트가 맞아. 통했네요. 예.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종자, 탄압받은 사람 3천만 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직결 촬영을 했습니다. 주체육관 옆에 강에 피가 철철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죽습니다. 수용소와 감옥을 설치해서 50만 명 정도를 감금해 놓고 20만 명 정도는 처형을 한 걸로. 20만 명을 처형했다고요? 무조건 다 선고문을, 심지어는 이제 그 자고에다 전기 고문까지 했다는 이런. 우리는 투표서로 만들어진 정부 따위는 믿지 않는다. 너무 바보 같은 발언인데요. 우리는 투표도도 만들어진 정부는 믿지 않아요.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죠. 바로 쿠데타인데요. 정부에게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쿠데타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쿠데타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흉악 범죄자들, 삐뚤어진 욕망 덩어리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님이신 가톨릭대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또 한 번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쁜 녀석들을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법무연수원 교수로 명예퇴직하신 구하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염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범죄학자 대 목사편에서 범죄자는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 한 3개 뽑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안 나타나가지고. 치과부터 예약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 저는 고쳐 써진다고 믿고 32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두 분이 뼛속까지 다르시다니. 오늘 극과 극 처음부터 아주 극과 극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쿠데타와 혁명, 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쿠데타는 지배계층이 자기의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더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더 가지려고. 혁명이란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명은 보통 시민자가 많이 붙잖아요. 억압된 사람들이 억압된 걸 좀 해소하고 좀 바꾸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제 성격을 2가지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반란적 쿠데타가 있고요, 친위 쿠데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란 쿠데타는 뭐냐면 집권 세력을 갈아엎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쿠데타겠죠. 친위 쿠데타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집권을 해야 되는데 반대 야당이나 이쪽이 너무 나한테 덤벼. 이걸 좀 제압을 해야겠거든. 그래서 자기 친위 세력인 군벌이나 경찰들을 동원해서 때려잡는 경우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히틀러나 무솔리니까지 안 가도 저는 그냥 원론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느낌만 일단 네, 그렇습니다. 원론만 얘기했어요. 쿠데타는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190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여 차례. 예, 190여 차례.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르키나파소나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기니, 이게 지도로 연결하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띠로 돼 있습니까? 벨트처럼? 예, 쿠데타 벨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이름이 아예. 예.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세계 역사 속 최악의 쿠데타는?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답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우리 교수님들의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 최악의 쿠데타 어떤 쿠데타입니까? 글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쿠데타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우리랑 좀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칠레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네네. 73년도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고 육군 이제 대장이죠.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네네. 이름 너무 어려가지고 아가리가 죄송합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어떤 인물입니까?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한 상태에서 승진을 초고속으로 하고요. 네. 육군의 최고 대장까지 됐는데 칠레는 4개의 군대가 있는데 육해공 경찰군이라고 그래갖고 네. 전부 다 군대 계급서예요. 경찰까지도. 네. 이 사성장군 4명이 짜고서 쿠데타를 한 겁니다. 사성장군 4명이면 육해공 경찰까지. 그냥 싹 다네요. 네. 그래서 평해를 결성해갖고 모든 군대가 대통령으로 쳐들어갔고요. 네. 사살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엔데 대통령이 생존하면 나중에 후환을 남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엔데 대통령이 경호원들하고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요. 문제는 4명의 장군이 협의체로 했잖아요. 쿠데타 성공한 이후에 그것도 다 때려잡은 거래. 다 때려잡고 내가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이제 대통령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2번 한 거예요. 한 번은 반란족 쿠데타라고 하나는 치지 쿠데타를 한 거죠. 더블 쿠데타. 네, 더블 쿠데타. 이 나라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2번 한 사람이에요. 쿠데타 일으킬 때 무슨 암호가 있었다면서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라디오의 그 일기에 그 사인이었대요. 그 육해공군, 그다음 경찰군까지. 근데 그 당시 산티아고의 날씨가 혹시 진짜 말 비가 같대요, 왔어요? 말 같대요. 말 같는데. 네, 이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니까 이제 이게 사인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계엄령 같은 건 있었나요? 계엄은 당연히 있죠. 쿠데타. 군사 쿠데타는 계엄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야간 통금도 시행해갖고 0시부터 6시간 안에 사람도 못다는 얘기하고 다 체포해버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네요. 네, 저 어릴 적에 전 통금이 있었으니까. 네. 자, 이 칠레 쿠데타가 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쿠데타라고 보시는지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종자, 탄압받은 사람 토탈해갖고 30만 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있었고요.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 체육관 사건 유명해요. 체육관에다가 네네. 10,000명 이상이 되는 반체제들 갖다 집어넣어요. 바로 잡아갖고 2주일 내에. 분명히 뭔가 나쁜 짓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직결체형을 했답니다. 주체육관 옆에 강에 피가 철철 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반체제인다 중에 이제 시체도 찾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살당했다고 소문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인 다음에 헬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산맥 있잖아요. 네, 고산지대가 있죠. 예, 거기에다 갖다가 다 던져버렸대요. 동물 먹이들하고. 헬기로 실어가지고.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에요. 근데 그때 왜 뭐가 마음에 안 든 겁니까 도대체? 살바도르 아엔데라고 좌파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인데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부유층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좌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그 부유층 입장에서는 막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런 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피노체트가 나타날 때 환호하는 집단 세력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부유층들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CIA에서 칠레 군부를 이렇게 부채질을 한 거죠. 너네가 한번 뒤집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칠레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콜롬비아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좌파 정부가 막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는 소련 있잖아요. 당시에 적대국인 그렇죠. 소련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잘못하면 이제 중남미가 전부 다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 그럼 우리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소련 편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안 되겠다, 갈아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미국 CIA도 나쁜 새끼도 아닙니까? 진짜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선택을 완전 뒤집어 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였고 네.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한 쿠데타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30-40년은 괴로워요. 73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17년간 재임을 했는데 네. 그 뒤로도 척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쿠데타 세력들이 40년 가까이를 쿠데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빈부격차 가장 심한 4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칠레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잘 사는 건 맞는데 소수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수두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좋고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발전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예, 자원도 많은데. 요 새끼 하나 때문에. 네. 고양 교수님, 이 칠레 쿠데타 세긴 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긴 센데 네. 제가 말씀드릴 사례에 비하면은 세진 않을 것 같은데.
더 센 쿠데타가 있습니까? 양 교수님께서 피노체트를 얘기를 했는데 피노체트가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 스페인을 초토화시키는, 황폐화시키는 거기에는 한 사람의 독재자가 어떤 새끼입니까 또? 아, 죄송합니다. 예, 고운 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어떤 종교의 그렇죠. 향이 많이 나면서 예, 이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낱낱이 보여주십시오. 1936년에 스페인 총선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아, 이건 잘못됐어. 네, 그러면서 저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 쿠데타 지금 얘기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프랑코가 이게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서로 만들어진 정부 따위는 믿지 않는다. 스페인은 바보 같은 꿈은 꾸지 않는다. 너무 바보 같은 발언인데요. 우리는 투표서도 만들어진 정부는 믿지 않나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연기해봤습니다. 왜 선거 결과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까? 좌파 정부가 선거에 승리하니까 네. 이 군부가 반란을 하는 거예요. 아, 거의 지금 비슷하네요. 피노체트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네. 스페인은 전 지역 쾌청한 정반대 야모예요. 정말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 일기예보로 한 군사 쿠데타 많아요. 이게 또 유행이었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네네. 그때는 뭐 무선통신이 군사 무선통신도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라디오만 정확하게 장거리파로 나가거든요. 정시간대에 나오면서 약간 무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기예보거든. 날씨 예보는 무조건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야 쳐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그거 어떻게 라디오에다 야 새끼다 뭐 탱크 몰고 가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구 교수님께서는 왜 스페인 쿠데타를 세계 최악의 쿠데타로 보십니까? 사실 스페인 쿠데타는 네. 스페인 쿠데타나 내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아, 네. 한 세대기가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요? 일단 연관이 있는 걸 말씀을 차근차근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스페인 쿠데타로 시작한 쿠데타가 네. 3년간 스페인 내전으로 번집니다. 프랑코가 이끄는 국민파 쿠데타군과 공화파 정부군 사이에 이 내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히틀러가 무솔리니와 함께 프랑코를 지원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을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쿠데타를 진압하는 세력 중에 그렇죠. 결국 이게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는 거죠. 1940년대 초에는 한 50만 명 정도를 감금해 놓고 아니 50만을 감금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다가 그렇게 모아놓고 그중에 한 20만 명 정도는 처형을 한 거예요. 20만 명을 처형했다고요? 여성들한테는 성적인 학대가 극심했다고. 피노체트에 지금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도. 피노체트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잡혀가면 무조건 다 성고문을 해버려가지고 불임이나 난임, 심지어는 이제 자궁에다 전기 고문까지 했다 이런 기술 이것까지 나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몰골 안 가르니까. 이 갑자기 궁금한 거는 네.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틀러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랑코는 또 도와줬겠네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는데 네. 안 도와줬습니다. 히틀러는 안 도와줬어요? 하다못해 곧 명절인데 샴푸 세트 같은 거라도 뭐라도. 그것조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분은 나몰라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못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예 히틀러한테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 하기 싫지만 그럼 히틀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걔 상또라이 아니야 이거. 상도덕이 없는 거죠. 형이 다 도와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안 도와준 게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만 아는 사람인 거죠. 자, 이 독재자 프랑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장장 39년을 지배하면서 야, 이 새끼야! 처벌받지 못하고 폐혈증으로 죽은 걸로 나와 있어. 죽을 때까지 집권했네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은 이거 안 죽었으면 더 집권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독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죽지도 않는 거야, 이거는. 죽지도 않는 거죠. 피노체트, 이 개끼 어떻게 됐습니까? 7년간 재임을 했는데 네. 91세까지 천수 누리다 죽었어요. 야, 이 나쁜 야!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그 이상의 또 나쁜 짓을 하면 통계적으로 많이 잡히고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쿠데타 다른 범죄보다 뭔가 처벌이 안 되고 지나가거나 슥 지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덜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쿠데타라는 세력은 독재를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처벌받으면 사형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독재라는 과정에서 독재가 밀리면 자기는 끝장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반 세력을 20-30%한테 엄청난 과실을 주고 즉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능력 안 된 사람 공무원을 채용해서 뽑는다던가 자기 친위 세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사회 조직 내에서 상위 조직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네네. 이들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독재가 되게 3대에 걸쳐서 거의 왕조식으로 되는데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 독재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일단 엘리트 집단을 왕창 양성해놓고 이들이 계속 누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봐요. 상위 집단도 그 독재자가 무너지면 본인도 자기 무너지고 권력이 다하고 부가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선수를 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쿠데타가 일어나면 해당 국가에 나아가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과 후유증을 남길까요? 대외적인 인식이 일단은 많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을 오고 싶은데 네. 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관광 가지 말자. 네. 심지어는 관광객들도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무역도 당연히 다 무역도 막혀요. 당연히 안 되고 수입도 수출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발전이나 성장 동력이거든요. 의사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지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콘텐츠고 저런 콘텐츠도 있고 한류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군사 독재를 하게 되면 넌 누르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대로 따라가라 하는데 뭐가 새로운 게 창조가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쿠데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어디서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국민 모두가 사실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관심을 보이고 이러다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네. 또 한 가지는 일부지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너무 좌쪽으로 몰려거나 너무 우쪽으로 몰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건 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 우파는 다 나쁜 놈이야. 좌파는 다 나쁜 놈이야. 이래서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사람을 박쥐로 이렇게 매도해서 박쥐가 나쁜 동물도 아닌데 네. 해파리냐 박쥐냐 아니면 아메바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제가 그래요. 그중에 하나만 골라줘봐요. 나도 헷갈리니까 이러거든요.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반쪽짜리 하트를 긁혔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뭔가 동그라미 같은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를 던져서 사격 연습용 표적이 작을수록 연습이 되니까 신생아들이나 굉장히 나이 어린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그 할당량을 못 채우게 되죠. 가족의 팔을 자르는 겁니다. 새끼 이거. 도시라고 하는 존재가 자본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도시를 없애요. 그럼 뭐 빤스도 안 입고 뭐 지푸라기로 가리고 다녔습니까? 거의 비슷한 걸 꿈꿔요. 아, 그래요? 아, 이제 고혈압의 절정에 치닫는 쓰레기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2024년 12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50년간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독재의 잔재를 수습하던 중 2013년부터 아사드 정권이 일명 죽음의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10만 명 이상을 고문,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오늘은 역사 속 전 세계를 경악해 한 끔찍했던 대량 학살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사 속 잔혹했던 피해 군주 학살의 설계자를 알려주실 류한수 상명대 역사 컨텐츠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동양사를 잔인함으로 물들였던 최악의 통치자를 설명해 주실 김재현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끔찍한 이야기 많이 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꿈자리부터 뒤숭숭한 게 오늘 또 꽤 잔잔한 목소리로 몇십만 명이 죽었다. 예. 잔잔함에 벌써 압도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시원하게 욕하고 시작하려고. 예. 셋이 모이면은 욕이 난무. 아, 그럼요. 이 주제가.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리아 죽음의 조직 이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네, 다 틀렸군요. 예, 21세기도 다를 바 없다. 아니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정이니까 추정되지 않은 걸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말 일각일 겁니다. 빙산의 일각. 도대체 자국민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한 얘기하실 거면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 봐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국제전이면 국제사회 눈치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전이면은 눈치 볼 게 없다. 스스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내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국내에 있는 적을 죽이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소탕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대량 학살을 자행한 이 새끼들, 시원하게 하세요 그냥. 이 역사 속에 꾸준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또 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네. 시기라고 한다면 난징대 학살. 예. 한국사에도 여러 번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4.3. 저 서양사에서는 어떤 대량 학살? 예, 튀르크 제국이 있었는데 네. 조금이라도 체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집단을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 명까지 목숨을 잃었다. 또 하나가 이제 르완다에서 종족 간의 부족 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집단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죠. 동양의 대량 학살 범죄와 서양의 대량 학살 범죄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유럽과 연관된 경우의 대량 학살은 인종과 연관됩니다. 인종. 예, 이런 위계 질서를 세운 다음에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집에 착취, 학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과학으로 인정받으면서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일어나죠.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생각서부터가 썩어 빠진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 같은 경우는 네. 이념이 중심에 있어요. 45년 이후에 냉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네. 사실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전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도 그래서 한국도 한국 전쟁을 겪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시기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된 다음에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반대편 이념에 대해서는 적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 네. 또 세계 1세계, 2세계가 서로 지원을 합니다. 그들을. 그러면서 서로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 전쟁에만 국한된 예가 아니군요. 그럼요. 그렇죠. 동아시아 전체에 해당되는 예, 예가. 전체가 다 이 네. 비슷한 길을 밟아왔군요. 그럼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 지배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도 이미 반쯤 더러워진 입으로 지금부터 동양사 한 새끼, 서양사 한 새끼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한수 교수님께서 그 X끼는 누구? 콩고의 도살자 레오폴드 2세라는 인물을 정해봤습니다. 도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예. 콩고의 도살자? 예, 벨기에의 군주였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 네네. 아프리카 중심배, 핵심에 있는 곳을 자기의 어떤 식민지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학살하고 그래서 콩고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콩고를 개인이 소유했다. 예. 이건 뭡니까? 벨기에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동산 정도로 생각을 그냥 하고 개인 부동산? 예, 그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개인이 그쪽을 차지해서 그쪽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는 데 어떤 비판이 쏟아지니까 허울뽀진 국가를 만들죠. 자기의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게 나라다. 콩고 독립국이라는 걸 나라 형태로 만듭니다. 네. 거기에 독립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그럼 허울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엄청난 수익을 개인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형태로다. 이 콩고가 정말로 자원이 많거든요. 자원의 저주란 말이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침탈의 대상이 돼서 극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타겟이 되는 거군요. 예.
바로 콩고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고무입니다. 고무. 고무. 예,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는 화학 고무거든요. 네. 예전에는 생고무. 그야말로 천연. 예, 천연. 고무 진액을 받아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지 그 고무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런 고무가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노다지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콩고요. 콩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콩고를 지배하는 순간 고무의 최축권을 얻을 수 있고 그냥 나오는 즉시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건. 근데 그런 콩고란 지역을 결국은 레오폴드 2세가 차지했고 이게 상당히 고무 채취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쪽에 원주민들을 착취하는데요. 고무 채취를 할 만한 건장한 남자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생고무 원액 예를 들어 한 1톤을 채취해놔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가족의 합을 자르는 겁니다. 진짜 나쁜 새끼.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미치광이 인정을 예. 하는구나, 진짜. 정말 욕이 튀어나오는데 그 러시아 말로 스킨신. 예. 개새끼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오폴드 2세가 자행한 대량 학살 얼마나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콩고를 지배할 때 레오폴드 2세가 활용했던 무장 집단이 있어요. 프랑스 말로 포르스 피블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공공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공공군대. 예, 근데 사실은 공공군대인데 실제로는 레오폴드 2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동원된 그냥 무장 개인 군대죠. 세력이죠. 개인 군대. 레오폴드 2세의 착취에 저항하거나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콩고 원주민들을 툭하면 죽이고 더더욱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목을 쳐가지고 담을 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주는 걸음이 사람 시체입니다. 목을 자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탈을 가능하게 하는 공포. 이 공포를 실제로 자행하는 무장 집단.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먹고 굶주리니까 당연히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으로. 질병, 각종 뭐 천연두 뭐 누적적인 효과로 인구의 절반 1,000만 명 정도가 야! 1,000만이면은 저는 뭐 뒤에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김 선생님 여기서 좀 타월 던지시죠. 제 건 안 하겠습니다. 1,000만 명이면은 뭐. 같이 욕이나 하시죠. 그럼. 레오폴드 야. 근데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차인데요. 뭐 더 할 게 나오죠. 그만하셔도 되는데. 되죠. 이건 나쁜 짓을 하는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이 나쁜 일이 아니다. 저 아무개 대륙 치졸하다. 아프리카 콩고의 백인의 문명, 그리스도교 문명을 정해준다고 하는 선의의 결과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지금 스마트워치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계속 좀 화를 줄이라고 예. 그래서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레오폴드 2세 너무 셉니다. 아까 수건 던지셨는데 네. 제가 주워왔습니다. 진짜요? 일단 다시 주워왔습니다. 자, 김재현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동양의 대량 학살자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이고요. 폴포트요. 폴포츠는 들어보세요. 폴포츠. 폴포츠. 아마추어 출신. 네네네. 올려라. 폴포츠 말고 폴포트. 폴리티컬 포텐셜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잠재력. 가명이에요, 가명. 가명이군요. 캄보디아 사람이고요. 캄보디아인을 비롯한 동남아 다른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까지 200만 명 가까이를 죽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대량 학살을 흔히 킬링필드라고 부릅니다. 킬링필드요. 요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링필드 들어봤는데 네. 영화도 있죠. 예. 영화 있습니다. 킬링필드는 영화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요? 너무 잔인하게. 이게 200만 명이면은 네.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요. 800만 정도였다라고 보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은 그냥 끌려가서 죽은 거네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잡으면 그 가족을 다 죽여요. 3대를.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렇죠. 동남아시아를 거의 다 17년 장악하고 살았던. 있었던 네네네. 나라였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태국이랑 베트남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네. 크메르가 네. 캄보디아가 예전 국가명칭. 예. 크메르요. 크메르 제국. 네. 크메르 제국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걸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념적으로 조직 분파들이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국가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네. 크메르 루즈, 그러니까 붉은 크메르라고 그렇죠. 하는 로즈. 예.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루즈라고 하는 뜻에서. 네.
크메르라고 하는 것에서 민족주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민족이 갖고 왔던 영광을 그렇죠. 강력한 민족주의와 이념이 합쳐지게 되면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것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번 이념, 붉은 사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고 네. 두 번째 크메르, 캄보디아인이 아닌 인간들도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아니니까.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념형 학살입니다. 이념형 학살이기 때문에 이거 무서운데. 폴포트라고 하는 요 인물이 극단적인 원시공산 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도시에 살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그럼 거예요. 뭐 빤스도 아니고 뭐 지푸라기로 가리고 다녔습니까? 거의 비슷한 걸 꿈꿔요. 아, 그래요? 도시라고 하는 존재가 자본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도시를 없애요. 안경 끼면 일단 죽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지식인인 거니까. 손을 보고 굳은 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 그때 없으면 잡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이념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공산주의라고 하는 요 사상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었던 단계론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원시 시대로 가려고 했군요. 네. 아,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볼모로 누군가를 잡아뒀었잖아요. 네, 인질극을 벌였죠.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립니다. 거기까지는 적어도 니네가 생산을 해라, 억지로. 안 그러면 세금을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S21이라고 하는 교도소를 운영을 해요. 비밀 감옥 같은 건데 여기에 생존자들의 증언들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한 17,000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여기 이제 수감이 됐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7명 살아남았다는 건 모두가 그냥 죽었다. 거의 다 죽은 거네요. 살아남았었던 7명 중에 한 명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걸 그려냈군요. 그걸 다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네. 손톱 뽑고 뭐 이런 건 일상적이고요. 방 안에다가 사람들을 재워놓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이랑 이제 수갑을 다 채워놓고 잠을 자게 네. 한 명씩 죽이는데 3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 죽이는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었던 거죠. 킬링필드 매장지가 있어요. 네.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리본이 다 달려 있어요. 그 추모의 리본. 근데 거기 왜 나무에다가 달아놨냐면 어린 아이들을 그 나무에다가 던져서 죽였습니다. 더 잔인했었던 건 아이를 던져서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표적이 작을수록 연습이 되니까 뭐 신생아들이나 굉장히 나이 어린 왜 아이들을 왜 죽입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후환을 아, 썼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본가의 자녀야? 그럼 너는 사고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량 학살이 벌어질 때 특징인데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킬링필드에서 벌어졌었던 학살의 대부분은 총으로 죽이지 않아요. 이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적이 되고 비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해 방식은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킬링필드가 딱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할 때 주변 국가나 국제사회에 제재가 네. 없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똥은 서양 놈들이 아, 왜 싸셨어요? 왜 이렇게 똥을 싸세요? 반성합니다. 네. 두 가슴 아픈 학살에 네. 국제사회의 책임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이 절대적이죠. 묵인한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 자체에서 벌어졌었던 서로 간의 혐오와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냉전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아, 이제 고혈압의 절정에 치닫는 순간입니다.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유죄 판결은 받아요. 유죄 판결 일단 받았어요. 유죄 판결은 맞습니다. 이거. 네. 그런데 집행되지 않습니다. 야! Why? 일단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인민재판식으로 올려. 아, 지네끼리 그냥 고스톱 치듯이 한 거네요. 그 안에서 또 반역죄로 기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유죄 판결은 받는데 형이 집행되진 않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73세였거든요, 이때. 네. 그래서 98년 4월 15일 날 자연사합니다. 너희 이렇게 벌 받은 거다.
로마. 근데 벌 받았다고 하기에는 일단 장수했고요. 너무 장수했다. 네. 자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아. 자다가 죽었어요. 열받네. 자, 레오폴드 2세. 이세 국제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기자들이 이 뒤를 계속 캐는 상황에서 네. 그 레오폴드 이사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소각합니다. 아이고 불태우죠. 수술이네요, 수술. 소각하는 시간이 일주일 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너무 많아서. 죄.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죄를 추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편안하게 군주로서 삶을 마감을 하고 아까 폴포트 73세? 네. 예, 1년 더 삽니다. 이 새끼. 74세의 나이로 이 새끼. 편안하게 자연사를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어지럽고 제 친구 중에 천수라는 친구가 전화 안 해요. 그래요? 진짜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보여드릴 수 되면- 있어요. 현수라는 친구가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현수 씨. 예. 전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뒤에 진정한 그리스도교 군주가 죽었다는 추모까지 받는 아하.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현재 벨기에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벨기에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도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치워야죠. 예. 그거 치워야 됩니다. 더러운 똥. 어쨌든 간에 그 동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벨기에의 일부는 레오폴드 2세가 나름대로 좋은 군주였다.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절대 안 됩니다. 너네 다 속는 거야, 이 새끼들아. 갑자기. 제가 봤을 땐 전 세계가 아직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못 얻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자 그리고 그것을 비호하는 강대국들의 관계를 볼 때 과연 역사가 진보하는가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패배의식을 젖을 수 있는데 그런 패배의식에 적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직시할 때 개선의 어떤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어떤 뭐 지금 오늘 패배했지만 그 이정 선생님 어떤 보태시는 말씀이 있을 한데요. 굳이 예. 패배는 또 논하지 않아도 아직 괜찮아요. 예. 그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희 뭐 결정이라는 게 따로.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얻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적을 늘 찾아요. 네,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다름을 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라고 하는 걸 또 소급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인간보다 더 낫지 않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실은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런 그 바탕 아래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적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 지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리아의 대량 학살 비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이번에는 부디 범죄가 참혹한 만큼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천수를 누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극과 극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살짜리 아이인데도 고작 10살들이 4살짜리 이제 마틴 브라운이라는 아이, 3살인 브라이언 호우라는 아이 둘을 죽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49분 동안 900여 발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알주 같다. 그 장소에서. 알주 같다, 이 새끼들아. 이런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도 나이 어릴 때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교화라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우리가 어찌됐든 끌고 가면서 다 죽여야죠. 뭔 교수님!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2023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는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2세 학생이 검거돼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반자동 소총으로, 중국에서는 13세 중학생 3명이 급생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 흉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한 소년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염건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날카로워요. 왜 그래요? 너무 날카로워요. 저는 교수님을 좋아하지만 네. 눈빛이 뭔가 날카롭습니다. 자, 미성년 소년범들을 가르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온 분입니다. 전 법무연수원 교수님, 구하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하연 교수님께서는 더 무섭습니다. 웃으면서 뼈를 치시잖아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몇 대를. 자료 보시겠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만 아는 사람인 거죠. 웃으면서 뼈를 두동강 내시는. 자, 앞서 말씀드린 세 사건의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모를 숨지게 한 13세 가해자는 네.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2년 이내 수용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2년을 또 다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14살짜리예요. 콜트 크레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긴 했는데 네 명이 총 맞고 즉사했고요. 사형이 맞는데 주 법으로는 네.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낮춰갖고 무기징역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지금 난리 났었죠. 얘네는 이제 13세 애들이잖아요. 3명이 1명을 끌고 가갖고 통신 패고 뭐 뜯을 거 다 뜯고 해갖고 살해한 사건인데 처벌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사건이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네. 주범인 아이는 무기징역 나왔거든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까? 네, 이거 그것도 중국에서 최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가 좀 소년범죄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더 약한 데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더 약한 데가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4세 미만 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네. 아예 보호 처분도 안 하고 그냥 복지 당국에서 그 관여해서 복지 처분. 네. 그럼 처벌이 없는 겁니까? 처벌보다는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 당국이 개입하면 차이가 어떤 겁니까? 뭐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이죠. 끊임없이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상담하고 뭐 얘기하고 교수님 말씀도 맞긴 한데 네. 일부 독일 애들은 다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학생들이요? 예, 상담하고 교육이 너무 힘들다고. 이게 더 큰 고문이다. 예, 실제 얘기예요. 네. 예,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요. 교수님은 좀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좀 해주게. 교수님! 무슨 교선 개선 교화요. 저는 교수님 편입니다. 말도 안 되지. 영국 쪽 나라들은 센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 있죠. 이미 12세 밑으로 다 낮추고 있거든요. 영국은 아예 10세까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세만 넘어가면 자기가 보호 처분을 뭐 하겠다 이거지. 논란의 핵심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그 되게 유명한 메리벨 사건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건 영화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를 수십 번 나왔는데 네. 정확하게 이런 메리 플로라 벨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1968년도에 2건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2번이나요? 네, 4살짜리 이제 마틴 브라운이라는 아이하고요. 그다음에 3살인 브라이언 호우라는 아이 둘을 죽였어요. 이 메리벨이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너 왜 2아이를 죽였니? 그랬더니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내가 그 시기를 땡겨줬다고 뭐가 문제냐. 완전한 형태의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영국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10살짜리 어떻게 처벌하냐. 이런 뭐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당시엔 소년법이 얘네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10살짜리 아이인데도 종신형은 나왔어요. 원래 사형감인데 얘가 어리다고 종신형이 나왔고요. 아니 그 아이 말로 좀 땡겨준다고 하고 사형을 선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이니까. 10살짜리니까. 그런데 메리벨의 뺨을 치는 범죄 타닥! 전 세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제일 끔찍합니까? 많아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소년범 처벌이냐 대 선도냐에 대해서 세계 소년범죄 사례를 통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건영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최악의 소년범죄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영국 사건, 잉글랜드 사건을 골라왔어요. 1993년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13년도요. 피해자 아이 이름이에요. 제임스 벌저라는 아이를 네. 납치 살해한 소년 2명 사건이 있었거든요. 벌저라는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유아 단계에서 좀 넘어간 아이인데 얘를 이제 존 베너블스하고 로버트 톰슨이라고 2명의 아이가 납치를 해요. 쇼핑센터에서. 더 어린 친구를 어린이들이 납치를 하는 거예요. 벌저라는 아이가 아주 어린애예요. 이 어린 아이는
엄마하고 쇼핑센터에 가서 그냥 저녁 창거리 사러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기 파는 코너 있잖아요. 여기서 네. 고기를 고른다고 엄마가 이 벌저 이 아이의 손을 놓은 거예요. 잠깐. 아, 잠깐 정신을. 근데 5분 상간에 이 존 베너블스하고 로버트 톰슨이라는 10살 친구 아이들이 얘를 납치해 간 거라. 아, 고작 10살들이 5분 사이에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거를 CCTV 있잖아. 이게 네. 발견해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지금 추정상으로는 한 38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얼르고 이렇게 꼬시고 형 따라와 이러면서 데려가니까 사람들은 셋이 그냥 형제나 친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네 예. 꼬마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러고서 이제 으슥한 데로 끌고 가서 이때부터 이제 뭐 몽둥이로 때리고 뭐 아니 왜 갑자기 몽둥이래요? 애를 진짜 재미삼아 죽이려고 납치한 거예요. 이 10살짜리 두 아이가.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 발견이 돼요. 쇼핑센터에서 딱 4km 떨어진 철길 있잖아요. 멀리도 못 가네요. 철길에서 부동강이 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체를 치울 목적으로 아이를 그 기찻길에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다 치여가지고 사망한 걸로 이렇게 몰자. 그리고 아이를 부검을 해보니까 입안에 폐건전지가 10여 개가 박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문 있잖아요. 이 직장에서도 건전지가 7, 8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너무 잔혹한 거죠.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이거 소아성애자인 범인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를 해봤는데 CCTV를 깐 순간에 10살짜리 두 아이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경찰도 안 믿었대요. 얘네가 범인인 거. 너무 엽기적이어서 네. 왜 폐건전지를 그렇게 재미삼아 했대요. 경찰 수사과정 내용을 보면 너네 왜 죽였어 그랬더니 그냥 죽이고 싶어서요. 이렇게 답변했고요. 두 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철길에다 놓고 아이가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냐 그랬더니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요즘에 이제 막아나가는 애들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두 아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애들이 좀 불우해요. 불우해서 그랬다. 존 베너블스 같은 경우는 홀어머니 밑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학대당했다는 의견 다 진술에 나왔고요. 네. 로버트 톰슨이라고 또 다른 아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엄마 아빠가 고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 아빠가. 아. 그래서 술만 먹으면 또 패네. 그건 많이 맞았어요. 아, 진짜 요런 어른들을 따로 패는 어떤 집단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 아, 또 국가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떻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주가 있는데 이걸 넘어간 거잖아요. 선을 네. 넘은 거잖아요. 이거는 네. 친구들을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징역 8년 나왔어요, 둘 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직접 8년을 받았는데 당시 이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이즈를 다 난리 난 거라. 언론사에서 우리가 청원을 받고자 하는 엽서로 라디오 사연 보내듯이. 네, 그 보내라 그랬는데 무려 28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한 거예요. 네. 올려 측에서 10년을 선고해요, 최종적으로. 10년이요? 예. 아, 너무 짧은데 10년을 선고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유럽 인권재판소라고 있어요. 얘네가 처음에 8년 때렸잖아, 최고형이. 네. 근데 엽서하고 편지 왔다고 2년 올려치기 하는 거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8년만 살게 8년하고 이제 하고. 석방을 한 거죠. 석방을 했습니까? 2001년도에 나와요. 아, 자, 고양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도 이렇게 나이 어릴 때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나이가 커가면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교화라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사이코패스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태생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찌됐든 끌고 가면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 10세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더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됩니까? 어디 물에 밧줄에 묶어가지고 아니요. 줄줄 끌고 가야 됩니까?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더 이상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달라. 아, 이렇게 또- 얘기할 정도로 할 또 정도로. 다른 정신질환이 생길 정도로 우리 그 교수님 같은 분이 1시간마다 교체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선생님이 깨워서 계속 상담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근거는 있어요. 익명의 소년범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재범은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꽤 많은 숫자가 한 4분의 3은 다시 그렇게 재범.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아, 세계 그래요? 전 세계 평균이 아주 높은 나라 같은 경우 20%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에서 18%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 얘기냐면 교화의 힘이 있군요. 이 소년범 때 한번 범죄로 처벌받다 하게 되면 5분의 4는 범죄를 나중에 계속 안 저지르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거든요. 아, 제가 반대로 생각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네. 효과는 있다는 네. 얘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20% 이내가 문제라. 그러니까 안 되는 놈도 있어요. 안 되는 놈은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93년도에 10살이었으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든요. 네. 지금 한 40대 초반일 것 같은데 초선만 됐겠죠. 네. 요 가해자들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로버트 톰슨하고 존 베너블스 둘이 나왔는데 네. 둘이 좀 다른 삶을 살아요. 나와서 이제 둘 다 사고는 쳤어요. 뭐 폭력하고 경미한 절도로 인해서 둘 다 이제 체포가 되긴 됐었는데 네. 그때 로버트 톰슨은 완전히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 범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 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존 베너블스 얘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또 문제를 일으켰군요. 얘는 이제 소아성애자로 이제 적발이 돼갖고 2010년 이후에 장기형을 한번 살고 나왔고요. 아, 걔 그때 죽였었어요. 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들락날락하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극명하게 나타났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구하영 교수님, 요 악마들 뺨치는 또 최악의 소년 범죄 있습니까? 아,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놀라지 마십시오. 좀 너무 크게 놀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소뚜껑이든 자라든 보고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발생한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아, 총기 난사가 나왔군요. 총기 난사가. 근데 이 총기 난사 사건, 특히 청소년 총기 난사 사건 미국 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을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사건이 뭐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니지만 단순히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총기 사건들에 대해서 모방 범죄가 될 정도의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실제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 이거 셀 것 같은데 몇 살입니까, 이 친구? 나이는 17세, 18세 이런데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두 가해자가 49분 동안 학교 내에서 900여 발의 총 난사를 아니,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12명, 교사가 1명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24명이나. 이 부상자들도 작은 부상이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심각한 부상이죠. 총 외에도 폭발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폭발물이 폭발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폭발했으면 그때 당시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구 교수님. 학생 둘이서 어떻게 이 900발의 총알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아니, 총기는 뭐 아버지 총기를 훔쳐서라도 뭐 중고 시장에서라도 구할 수 있다고 쳐도 900발의 총알을 어떻게 어디서 난 겁니까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18세 이상은 무조건 네. 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면서 1년을 준비했다고요? 1년에 이 걸쳐서 사건을? 사격 연습도 하고 정말 미친 새끼들이네. 일단 미국 역사상 가장 사망자를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진짜 나쁘네. 그 범행 의도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까지 제작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오늘 진짜 쓰레기 명언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네. 이 두 가해자가 당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 죽었다 이 그죠? 개야. 잘 죽었다 이 씨발.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자, 이 가해자들 나이가 17세, 18세. 만약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1급 살인죄로 적용을 해서 1급 살인죄. 종신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살아 만약에 있었다면 살아있으면 미국 같은 종신형. 경우에. 네. 교수님한테 혼날 건 알지만 태어나지도 말았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1년을 놈은 다다다단 총을 쏴주게 돼. 아니, 교수님 그것도 아깝습니다. 악어 밥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불량 걸려요. 이건 불량식품 먹으면. 그럼 요 사건의 가해자 뭐 부모님들이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조 등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한 게 좀 문제였죠. 가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나한테 주어지는 자그마한 학대가 크게 나한테는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떤 작은 문제라도 느껴지면 부모든 주변 사람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권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도 일견 맞긴 맞는데 네. 저는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죽었지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피해자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회적으로부터 좀 격리하거나 좀
혼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소년 범죄가 이게 방송 매체에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 폐지해라, 촉법소년 폐지해라 이러는데 만약에 소년법이 폐지가 되면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아이들이 일찍부터 범죄자가 돼버려요. 형사처벌 받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너무 양산하는 국가가 돼버려요. 강력한 처벌보다는 어쨌든 네, 선도가 필요합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자, 최악의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좀 더 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소년원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아달라. 그냥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되짚어보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자, 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엄벌주의자는 맞아요. 다만 이제 반대, 구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 안전망이 강화가 돼야 돼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래에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사는 있잖아요. 공유의 개념을 안 가지는 사회가 돼버리면 폭탄이 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소년범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 소년 범죄 처벌이냐 선도냐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범죄 피해자학을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죄 피해자학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건은 가해자만 쳐다본다. 가해자가 불우한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저질러졌다. 이건 가해자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열받아 죽겠는데 가해자의 나이가 불우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준다.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감정이나 심정을 본다면 저는 선처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네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주제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두 분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긁겠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가 완성되지 않고 오늘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너무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 내가 네 딸을 죽였다.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네 딸을 살해한 거다. 나도 피해자다. 물통에 이제 청산가리를 타요. 그 막내를 목을 졸라 죽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고 그럼 감옥에 꽉 찼대잖아요.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의 무대.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못 나오게 막아야 돼요. 거기 문 닫아놔야 됩니다. 끝없는 토론의 우주.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이 많아. 한 달 만에 앵커 권혁수 인사드립니다. 내가 범죄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한 대 패고 싶었던 인간. 야! 범죄 전문가조차 범죄를 저지르고 싶게 만든 한 대, 두 대, 세 대. 으아! 아니, 초장부터 너무 욕을 하고 싶어요. 야, 이 개새끼! 기침을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지간한 사건에는 흔들리지 않는 두 분의 이 차가운 이성을 무너뜨린 최악의 범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보다 빠른 직감, CCTV보다 정확한 눈썰미, 해외 도피범 2천여 명을 검거한 전재웅 경정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정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예, 제가 뭐 방송에서 못하고 네.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했던 걸 많이 해주셨네요. 집에서는 욕을 좀 하십니까? 아니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제 방에서 따로 욕방이 있습니까? 예, 욕방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도 그녀의 입을 거치면 한편의 서사로 완성되는 그알 엔딩 요정으로 불리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사관님도 역시 욕방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그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의 그 품위 유지 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대신해서 조금 무리한 진행을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시다 보니까 사건을 감정적으로 보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성적으로 차갑게 바라보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또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어떤 면이냐면 수사 절차라던가 판사의 어떤 판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냉정하게 보는데 네. 피해자가 겪었을 그 모든 일들에는 대단히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고통과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다시는 이런 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봤을 때 나에게 벌어진 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뭐 아는 사람한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사건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뭘 찍어내듯이 이렇게 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범죄 전문가의 이성을 무너뜨린 최악의 범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부터 이를 꽉 깨물고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을 준비해 오셨을지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상훈. 근데 이거 이름 얘기한 것도 기분 나빠요. 정말 입이 벌써 얘기하고 더러워지신 있네요. 느낌이십니다. 네, 진짜 싫어요. 이거는 반성 없는 살인마 그리고 악랄한 기생충. 반성을 안 했습니까? 반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김상훈 얘기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는 뭐냐면 무기수거든요. 네. 무기징역 받아서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는데 절대 세상에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복귀하면서 이 사람이 왜 다시는 한국 사회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가, 그냥 부산교도소에서 왜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이걸 저희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입에 올리기도 쉽지만 악랄한 기생충 김상훈 사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경장님께 또 전지훈 경장님께 장기술환? 예, 장기술환 야스라고 하죠. 야스. 야스. 예, 야비한 쓰레기. 그 장기술은 이제 보험금을 타려고 그리고 내연녀와 같이 새 출발을 하려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을 죽입니다. 진짜 야비하고 이 또 범행 과정을 보면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 놓은 그런 설치들이 정말 야비해요. 오늘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이 어떤 일을 벌였나요? 이 나쁜 시래기 새끼가. 23시간의 인질극 끝에 2명이 살해당하고 2명이 생존한 그러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인데요. 사건 발생 5일 전에 허벅지를 칼로 찔리는 그런 부상을 입어요. 아내가요? 아내가 네. 김상훈하고 재혼한 사이였거든요. 이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도와달라. 근데 경찰이 지금 현행범 아니라서 체포할 수 없다. 그냥 고소장을 접수해라. 이걸로 그냥 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방법을 못 찾은 이 피해자분께서 이 두 딸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16살, 17살. 그래서 네. 이 두 딸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모텔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네. 전 남편한테 딸들을 맡깁니다. 나만 일단 피해 있을게 이러면서. 근데 김상훈이 그 집을 찾아가죠. 전 남자 집을 전 찾아가. 남편 집을 찾아가서 아내에게 나 후배인데 뭐 줄 게 있어서 왔다라고 해서 문을 열게 해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전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퇴근한 때 들어오는 전 남편을 10여 차례 찔러서 살해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16살, 17살짜리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합니다. 그때 3명을 결박해놓고 인질극을 벌이는 거죠. 네 엄마 불러와. 지금 빨리 전화해서 빨리 불러와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랑 통화가 돼서 경찰에 절대 신고하면 안 돼라고 협박했는데 경찰에게 신고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둘째 딸 16살짜리 딸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까? 이 새끼 아니. 근데 그 16살짜리 딸아이는 이미 13살 때 김상훈 그 개쓰레기한테 이미 강간을 당했던 걸로.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데 좀 소름 끼치는 게. 더 잔인한 거는 동생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그 언니가 지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진술을 받을 수 없었어요, 경찰이. 왜냐하면 언니가 실어증에 걸렸기 때문에. 너무 어린데.
그 위부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접촉을 당했던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그 현장 검증하러 왔을 때 주민들 100여 명이 뛰쳐나와서 이 살인마야 뭐 쓰레기야 막 욕을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조롱했어요. 김상훈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의붓아들과 동네 주민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상훈은 웃음기 띤 얼굴로 아들을 향해 막고함을 쳤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선을 넘었죠. 완전히 다른 행성으로 간 거예요. 이건 선을 넘은 수준이 아니라 아니 이런 범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경정님 나와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네. 분노의 포인트가 이쪽 경찰에도 있어요. 사실은 아. 찾아갔잖아요. 이 미온적 태도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개인적인 감정은 예, 아닐 예, 거예요. 예. 물론 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에 경찰에 찾아갑니다. 아니 칼에 맞았는데 내가 누구의 칼에 맞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은 바로 직금 하고 그렇죠. 바로 직후를 현행범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현행범은 아니지만 이제 바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수사를 시작한 게 수사를- 맞죠. 이게 집에 돌아가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거기다가 김상훈의 전과 13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보려고만 했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게 재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이제 가정폭력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 경력이, 전력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원래 포악한 놈들을 여자가 그걸 또 매력이라고 보고 좋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네, 얘기들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 매니플레이션,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완전히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정말 매력을 느끼도록 좀 한부모 가정이었잖아요. 애를 둘을 키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렇죠. 취약한 부분에 그렇죠. 접근했겠죠. 누구한테 좀 기대서 좀 서로 힘이 돼주고 싶어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죠. 이 새끼가 무슨 돈을 벌어서 부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 결혼 생활 내내 이 피해자분께서 보험하셨는데 제가 아까 악랄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돈 뜯어가지고 PC방에서 게임하거나 음란물 시청하는 거 이게 얘의 일과였어요. 아 아주 덜 떨어진 새끼였네요 그치. 그냥. 아유 이 야, 어휴. 처음 해주신 말이 생각나는 게 반성하지 않는 살인마, 반성 없는 살인마. 어느 정도 반성을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런 폭력 피해 여성들은 일단 연락을 차단하려고 해요. 자기가 감당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네. 벗어나는 게 맞잖아요. 맞으면서 살 수 없잖아. 당연하죠. 칼로도 찔렸는데 근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내가 네 딸을 죽였다.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네 딸을 살해한 거다. 나도 피해자다. 너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됐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맨날 이거예요. 그게 개소리. 개가 짖어도 이 정도로 시끄럽진 않거든요. 네. 죄송한데 조사관님 말씀이 너무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방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성을 잃을 만한 포인트가 너무나 많은데 예. 사건을 꼽으신 이성을 무너뜨린 포인트가 어느 부분일까요, 조사관님? 이런 가해자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자기가 노리는 그 피해자에게 가장 큰 벌이 뭘까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쟤를 가장 괴롭히는 괴롭히는 게 방법. 뭘까? 이거를 연구한 끝에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장 극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모욕하고 잔인하게 죽이면은 제가 좀 반성하지 않을까? 내 말을 들었어야 됐잖아 라는 요 포인트 있잖아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에서도 김상훈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충분히 반성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으로 다시는 사회에 내보내는 일 그것만은 지금 막아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오려고 하는 겁니까?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에 기회가- 예.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 못 뭐- 나오게 막아야 돼요. 거기 문 닫아놔야 네. 됩니다. 정정님 설명해 주시죠.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구리 쳐놔야 돼요, 거기. 무기수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어느 정도 형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예. 없고 충분히 뭐 반성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감옥이 꽉 찼대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뭐 재범의 뭐 위험성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안 들어왔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어야 이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기수니까 아마 저기서 늙어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맞아요. 범죄들을 계속 일컬으면서 이 새끼는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내보내는 순간 니네도 이제 끝이야라는 이 경고를 계속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처벌이 뭐 교화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네요. 범인수 조사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예. 또 있다는 겁니까? 또 있죠, 많죠. 엄청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그 장기수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이 예. 유영철, 정남규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생경합니다. 예, 그 대전 문화동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장기수라는 사람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다 실패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과는 같이 살았어요. 네. 부인 34세 김 씨가 있었고 아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아. 10살, 8살, 4살 그런 아들이 세 명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내연 관계로 지냈던 여성이 잠깐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여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보험을 들고 와이프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애들은 또 그 장기수 입장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애잖아요. 친아버지잖아요. 친아버지. 자기 애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살았던 집이 좀 오래전 주택이었어요. 주택. 무전으로 인한 화재로 다 죽은 걸로 하자 직간에 머리 쓴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이제 범행 디데이로 잡습니다. 그게 이제 2005년 8월 18일이었어요. 아침에 보통 와이프가 약수를 떠와요. 약수를 떠와서 자기 마시고 한 잔씩 준대요. 근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물통에 이제 청산가리를 타요. 진짜 나쁜 새끼. 청산가리는 그걸 애들한테 먹였다. 예. 그러니까 와이프는 모르고 이제 준 거죠. 자기 마시고 물 먹는 걸 보고 나갑니다. 이제 죽기만 기다린 거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와이프하고 첫째, 둘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막내가 안 죽은 거예요. 막내는 미처 물을 못 먹은 거죠. 그런데 그 막내를 목을 졸라 죽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고 근데 저녁에 이제 화재 난 걸로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막내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막내를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놓습니다. 진짜 교활한 새끼네 예. 진짜. 그리고 자기는 또 출근을 해요.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와서 시체가 잘 있는지 보고 또 다시 또 점검을 해요? 예, 점검을 하고 전화로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자기가 불나서 죽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예, 그 예. 전까지는 뭔가 생활을 하던 것처럼. 그리고 저녁에는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인근 PC방에서 기다립니다. 이게 불이 확 날 때까지. 네. 이제 뭐 불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뭐 소방차 오고 하니까 가서 또 쇼를 해요. 대성통곡. 대성통곡. 아이고 우리 내 마누라 저 다 안에 있어요. 있는데 나만 살면 뭐하냐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야. 쇼까지 합니다. 아니 너무 끔찍해서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건이 묻힐 뻔했어요. 그냥 화재 사건. 화재 사건으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8월 달이어서 굉장히 덥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이게 터졌어요. 뻥 터졌어요. 8월 달에 왜 그 집, 문을 예, 닫았냐? 그 집에 에어컨도 없었던 집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문을 닫아놨을까? 예. 그리고 부검을 해보니까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국물에, 나왔군요. 예. 더 가증스러운 거는 범행 전날 밤에 장기수가 집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대요. 왜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고 왜 누구 생일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족들과 잘 지낸다. 가정적인 가정적인 아빠였다. 아빠다는 거를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쇼를 했던 거군요. 이게 남들한테 보이기에는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유형의 배신 범죄, 배반 범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보호하고 되잖아요.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아끼고 보살피고 책임이 있죠. 이런 예.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살인마로 돌변해서 이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다? 예.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방법도 이 수단도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나쁘고. 저는 그 막내를 목졸라 죽인 거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쵸. 그럼 차라리 그때 보육원 예. 같은 데 가서 지금 그럼 24살이라고요. 24살이면은 그렇죠. 24살에 27살, 30살 너무나 장 교수가 사형을 받긴 받습니다. 받았습니까? 선고를 예, 받습니까? 선고 받았는데 네.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97년 이후 사형 집행하지 않아서 몇 년도부터 이 새끼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까? 2005년 이후로 있으니까요. 지금 몇 살이나 됐나요, 그러면? 그때가 30대 후반, 38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니까. 그건 뭐 젊네요, 뭐. 예, 한 50대 50대 후반? 반. 사건은 이제 저희도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되게 이제 디프레스가 돼요. 네. 우울해지고 너무 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지금. 좋아요. 한동안 가요, 이게. 장기수 사건을 딱 처음 이렇게 예, 보셨을 때 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신이 보호해야 될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슨 일이든지 하면 돼요. 그럼요.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내연녀였던 여성과 새 출발을 하려고 컴퓨터 리셋하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내연녀 생각. 아니, 그러니까 예, 생각도 없는데. 내연녀 할 거면 둘이 떠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으려고 생각해보니까 내연녀는 거절을 계속 했대요. 어이가 없네요, 정말. 했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연녀가 나한테 올 것이다.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음. 분들도 아닌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관님? 근데 조기 개입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큰 사건이 날 것 같다라는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습은 잘하는데 한국이 뭐 CCTV도 뭐 하고 추적하고 뭐 검거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예방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방도 법적으로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입법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이 할 돼야 수 되는 거고 있죠. 반드시 예.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결정은 또 국회의원분들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만들 싸우시고요. 제발 일 좀 하세요. 제발.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걸 누르면 오늘 얘기했던 이 쓰레기들을 화성으로 뿅 하고 보낼 수 있는 버튼입니다. 화성으로 보내면 90초, 아주 건강하면 120초 정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됩니다. 누르시겠습니까? 저는 안 누르겠습니다. 저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예, 너무 짧아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네, 너무 짧습니다. 두 분 다 예.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누르셨습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신 겁니까? 김상훈을 이제 널 가석방 심사를 했더니 너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가석방이 너 이제 결정됐어. 가석방이야 결정됐어 너 이제 나가도 돼 라고 할 때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90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짧아요. 90초가 뭡니까?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900년 정도는 그쵸. 고통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세기 동안 고통을 받아야죠. 그럼요. 왜 누르지 않으셨습니까, 형사님? 저도 똑같은 이유죠. 너무 짧아요. 고통이 벌 받는 게 너무 예. 짧아서 그 비슷하게 90년에서 900년 그거 정도 돼야 이제 된다. 피해자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할 말을 다 하셨는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으신지 손동작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사님은 다 하셨고 조사관님은 아직 남으셨고 저도 활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 분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유익한 이야기, 끔찍하지만 반성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